주 5일제든 4.5일제든 4일제든 그 기업의 풍토에 맞게 그 기업의 문화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지 다른 후보보다 정치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를 근거해서 5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철학과 우리 철학이 딱 대척점이라는 걸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난 문재인 정부 정말 욕하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기업가 정신을 완전히 나는 꺾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포장을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한 점, 이재명 후보의 사실 철학 자체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해줄 후보고, 그 다음 결국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주하는 것은 또 거대 야당이 되는데, 그 거대 야당하고 사실 맞섰을 때 야당이 이제 근거하고 있는 게 의회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도 잘 알고 정치를 잘 알아야지 야당하고 싸울 건 싸우고 얻을 건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다른 후보보다 정치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를 근거해서 5선 정치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과의 경쟁력도 결국은 이재명의 철학과 우리 철학이 딱 대척점이라는 걸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막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갑자기 친시장주의자 같이 보이는데, 내가 계속 하는 말이 반도체 특별법에는 빨리 고쳐라 그러면 그것도 안 하는데 무슨 친시장을 얘기하느냐. 근데 이런 이재명의 반시장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을 제대로 드러낼 후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하고 제일 잘 싸울 게 나경원이라는 게, 지금 보면 그동안 간첩죄 개정 안 하고 문기적거리고 이런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 행태를 가장 잘 안다. 그동안 이 국회 현장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의회를 완전히 독재적으로 운영한 것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대통령이 돼서도 어떤 후보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어쨌든 야당을 다뤄야 되잖아요. 민주당하고 싸워본 사람도 나경원이요. 민주당하고 그래도 의회를 지금 제일 잘 아는 사람도 5선 정치인이니까 나경원이요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현안은 전부 외교로 풀게 돼 있잖아요. 경제가 지금 외교로 돼 있는데, 우리 후보 중에서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외교 트럼프랑 통할 것 같지는 않게 생겼고,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트럼프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 당 후보 중에서는 또 그래도 미국하고 통하는 사람은 유일한 것 같아요, 나경원이. 얼마 전에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트럼프 싱크탱크 소장도 와서 나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옛날에 내가 종전선언 2번이나 막아내고 하기도 했지만, 미국에 유력한 사람들이 오면 꼭 만나고 가는 편이에요. 폴라 화이트, 종교 고문도 지난번 왔다 가면서 만나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지금 그냥 트럼프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나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얘기도 했지만, 지금 그런 어떤 우리의 이 헌법적 가치는 잘 지키면서도 국민하고 좀 공감할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중도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국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 정말 누가 현장 정치를 오래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워낙 험한 지역구에서 5선 당선이 되다 보니까 항상 치열하게 민심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근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파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저성장의 늪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일어나서 하느냐인데 난 문재인 정부 정말 욕하고 싶은 게 우리 국민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그런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저 소득주도 성장이. 이 주 52시간을 완전히 너무 엄격하게 유연성 없게 적용을 하면서 결국 지금 성장 동력이 없어진 것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기업가 정신을 완전히 나는 꺾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이야. 뭐 정부는 그동안 기업가 정신 꺾어버리고 그리고는 계속 이 엄격한 52시간 하나도 예외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규제는 하나도 제대로 안 풀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기업가들은 지금 뭐 세금이니 뭐니 해갖고선 상속세니 뭐니 하면서 안 움직이고 있고 뭐 투자는 지금 해외로만 가고 있고 사실 미국으로 자꾸 투자하라는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뭐 노동 쪽은 또 저 귀족 노조가 뭐 아직도 성성하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총체적 문제인데 결국 뭐 원론적인 답변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원론적인 답변은 결국 규제 개혁하고 노동 개혁하고 세제 개혁하고 이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핵심은 잠재 성장률을 하려면 높이려면 일단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초격차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신산업, 신사업이 없었다고 봐요. 뭐 최근 10년간 이렇게 기업들도 새롭게 이렇게 뭐 몇 대 기업 안에 진입하는 기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 정체된 지금 구조에 있어. 근데 그런 것이 보면 결국 사회 문화라는 거지. 우리 또 주 4.5일 얘기하는데 이런 걸 나라에서 정하는 걸 이제 끝내야 돼요. 주 5일제든 4.5일제든 4일제든 그 기업의 풍토에 맞게 그 기업의 문화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고 임금은 얼마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주 며칠을 일하고 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업종에 따라서는 그 뭐 더 정말 4일제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업종에 따라서는 뭐 5일제가 더 좋다고 하는 데가 있고 다 알아서 판단하게 하지 너무 정부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려는 거. 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동자의 근로자의 이런 이 권익을 보장하는 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이 노동의 형태도 바뀌고 있는데 너무 과거 플레임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오해예요. 그러니까 1% 20년 장기 대출을 해주자는 거라서 20년이 되면은 그때부터 원금 상환에 부담이 생기는 거라서 20년까지는 이자 차익만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연 12조 정도 그때 계산했을 때 투입되는 거라서 지금 이미 뭐 신혼부부 뭐 무슨 전세 대출 뭐 대출 보면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연소득을 이제 조금씩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따져보고 뭐 하다 보면은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냥 우리는 결혼한다 그러면 무조건 2억씩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마음 놓고 일단 주거 부분에 어느 정도 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체감되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뭐 부부소득 합계 얼마 이하여야 되고 뭐 그래서 금리도 점점 내려주긴 하더라고요. 아이 출산 수에 따라서 이자 탕감, 원금 탕감 정책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헝거리 모델이 그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나 헝거리 모델보다는 조금 뭐 완화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헝거리 모델보다 헝거리는 셋만 나도 원금 전액 탕감인데 나는 넷 나면 원금 전액 탕감으로 설계를 했는데 헝거리가 이걸 10년 해서 1.22 하던 출산율이 1.5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해갖고 지금 0.7 몇으로 떨어졌고 근데 헝거리가 그때 치열한 논쟁을 했대요. 결국 이 나라도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유럽은 대부분 이민 문제가 있잖아. 확 풀어서 이민들을 받아들여서 해결하자는 그런 측과 그다음에 아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 이제 우리 국민의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이 논쟁이 붙어갖고 우리 국민 인구를 늘리자.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저출산 정책을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에 놓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봐요.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박탈감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반중 정서의 그 이면을 보면 왜 대한민국에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나라에 와갖고 뭐 건강보험도 많이 가져간다 그러지 투표권도 이런 게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을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우리 국민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의 기로에 있다고 봐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불법 이민도 많지만 상당히 지금 외국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어쨌든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도 탑 프라이어리티로 놔야 된다. 그래서 인구부총리 같은 걸 신설하려고 해요. 중도 확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허구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럼 중도 확장을 맨날 이렇게 생각해. 우리 당의 정말 잘못된 행태고 이걸 고치지 않는 한 나는 맨날 이렇게 도돌이표 보수 대통령은 이거 고치지 않는 한 맨날 이렇게 탄핵당할 거야. 뭐냐면 늘 우리는 나는 보수 정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고 정말 특히 나는 장애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정말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가 보수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좌파의 가치는 결국 약자의 도움도 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보연 해야지 그냥 이념과 가치에 있어서도 진보 따라 하기 해야지 중도를 확장한다는 거는 중도를 나는 무시하는 발언과 생각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가치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는 걸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걸 보여줘야 되고 입증해줘야 되는 거고요. 중도라는 분들은 이 정당에 대한 선호가 이게 특별히 없는 분들이에요. 결국 그분들에게는 정말 그분들과 공감되는 정책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장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나만큼 그 공감되는 정책을 만들어냈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 국민이 먼저, 국익이 먼저.